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셨죠? 만나 뵈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집중 강의인데요. 여러분하고 기본 강의를 끝내고 이제 집중 강의에 들어가는데, 집중 강의 이후에 이제 문제 풀이 강의도 있고 한데, 이번에 시험 기간이 좀 늘어났죠.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한 텀 정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험 볼 때 시험 임박해서는 전쟁이 터져서 시험이 연기됐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랬는데 좀 연기돼도 사실은 공부를 더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한데, 하여튼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고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특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처음 듣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집중 강의에 대한 OT를 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 학원 스케줄에 나가는 진도 강의이기 때문에 기존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 강의하는 시스템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집중 강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집중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 강의 때부터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집중 강의 처음 강의를 했어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 상법 절대로 할 게 아니다 하거나 아니면 저를 미워합니다. 왜? 모르니까. 상법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막 강의를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 오시는 분은 사실은 기본 강의부터 들어야 되겠죠. 그런 설명이 없이 집중 강의는 기본 강의를 다 들은 분을 전제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말 또 나올 만한 것들만 가지고 속도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포기하는 부분도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 강의가 이제 3월부터 또 시작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이제 최종 정리가 있는데, 이 최종 정리는 이번에 기간이 좀 늘어나서 최종 정리가 다른 패턴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트레이닝하는 기간을 갖든지 아니면 좀 더 길게 해서 좀 여러분에게 최종 정리를 알차게 주든지 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중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 강의는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상법의 기본 제도를 해설하고 이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조문 판례를 유기적으로 해설해서 어쨌거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집중 강의입니다. 이 집중 강의는 기본 강의에서 사실 좀 압축을 해야 돼요. 좀 줄여야 되고 좀 더 목표에 맞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갈수록 이렇게 타겟을 조금씩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공부는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본서에서 조금 좁아지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 가능한 제도를 압축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약집인데 여러분 이제 나눠줄 겁니다. 나눠주는 이제 암기 노트라 그래서 서브 노트라 해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그 자료를 잘 좀 또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조문 판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사실 요 부분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면 30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다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걸 잘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기본 강의 했던 것도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 판례를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강의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죠.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가지고 해설을 합니다. 같이 실전 연습을 한다는 것이고요. 최종 정리 가서 그동안에는 여기에서 출제 가능 지문을 확인 정리하는데, 특히 저는 최근 이제 3년간 판례를 OX 문제로 아예 만들어 드렸어요. 만들어 드렸는데 굉장히 거의 적중도가 높습니다. 만약 판례로 많이 나온다면, 새로운 게 나온다면 거기서 다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반드시 제가 정리해드리는 최근 3년간 아니면 2년 정도의 판례 OX 지문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보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아마 최종 정리가 좀 길어지게 되면은 다른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죠. 다른 조문 관련되는 부분도 함께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일정으로 잡힌다는 거 처음 오시는 분은 확인하시고 지금 어떤 강의를 듣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 집중 강의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목표를 본다면 상법의 내용을 압축해서 집중해서 정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거기에다가 사실 법무사 시험 문제는 조문 판례죠. 조문과 판례입니다. 거의 99%죠. 99%, 100%도 볼 수 있어요. 조문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조문 판례에 더욱더 이제 같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문 판례 기출 문제를 해설하면서 추가로 조금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 노트라 그래갖고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전부 다 나눠줄 겁니다. 전체를 다 나눠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받으신 것을 철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암기 노트로 활용하시고 단권한 노트로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만 충분히 알아도 여러분이 법무사 시험 합격하는데 상법 때문에 망쳤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암기 노트에는 중요 부분을 해설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판례 기출 지문 그래서 제 교재에 조문 판례집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생각을 해도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시험 보는 학생들도 이 책을 봐요. 너무 잘 정리가 됐다 하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이 책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법무사에 초점을 맞춰서 법무사 기출 문제와 법무사에 맞는 그런 조문 판례집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빠짐 없이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출제된 지문과 출제된 내용 판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출제 경향을 저절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엽적으로 벗어난 거는 다 뺐습니다. 이론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상법 내용들은 사실은 강의하면서 기본 강의할 때도 사실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좀 깊이가 없다기보다도 시험에 맞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 판례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법무사에 도움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만 모아놨다는 거 보시고 출제 가능한 지문의 확인 학습, 그 다음에 출제 포인트가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방식 순서입니다. 기존 들었던 학생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PPT 자료를 합니다. 필기 없습니다. 혹시나 필기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강의 방식은 PPT로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 노트 중요 부분 해설하는데 이건 뭐냐면 강의 순서입니다. 저하고 오늘 좀 약속을 좀 해야 돼요. 강의 노트 자료하고 그리고 조문 판례집 있는데 제가 강의를 쭉 나가면서 이게 강의 노트입니다. 이게 조문 판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매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화해서 제가 순서별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따라오시고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진도가 좀 빨리 나가서 진도가 빨리 나간다는 것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나올 만한 것을 좀 더 많이 짚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면요 스킵하고 얘기를 덜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이 얘기해 주려고 이 PPT를 만들었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암기 노트의 중요 부분을 해설합니다. 그래서 그 암기 노트를 전부 해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하면 기본 강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조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 중요 부분을 해설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중요 조문을 해설합니다. 조문을 해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문 판례 기출 지문을 같이 해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왔던 뭐 이론이라면 이론이지만 그런 기본서 했던 내용, 그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조문, 그 다음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요, 3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도록 이렇게 나갈 거니까 따라오십시오. 처음 할 때는 암기 노트 한다. 그리고 중요 조문 해설한다. 그 다음에 조문 판례 기출 지문을 해설한다. 그리고 가다 보면 중요 조문 해설하는데 조문을 해설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집중 강의 방식은 이렇게 나간다. 됐습니다. 자, 강의 교재하고 수강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교재는 상법 조문 판례입니다. 조문 판례인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실 건데, 요게 책이 좀 많이 좀 나가다 보니까 새로 찍는데 좀 집어넣어야 될 걸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 찍으면 무조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우리 서울법학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올려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제 제 메일 주신 분들한테는 메일로 다 보내주고 다 하기 때문에, 책 만약에 12월에 나왔는데 올해 만약에 2월에 또 책이 다 나갔다. 그러면 2월에 또 찍어야 된다. 그럼 또 업데이트 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 또 드릴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교재 상법 조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는 상법 강의,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 하시면,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자료를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데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중에 또 메일로 보내거나 질문하거나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야 돼요. 왜 자료가 없느냐 하는데, 상법 조문 판례가 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1년 1월 달에 발간했는데 책이 몇 세를 찍었는데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21년 11월쯤 돼서는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기출된 문제를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21년 1월 달에 갖고 있는 책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제가 기출 문제 들어간 것을 그 부위마다 해서 표시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21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안 사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강의 기본서죠. 기본서도 책이 좀 많이 나가서 21년 1월 발간됐는데 21년 9월에 다시 하면서 제가 새로운 판례들을 좀 집어넣고 좀 내용을 좀 보완한 게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지금 드렸습니다. 혹시 옛날 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자료를 받으셔서 보완을 하라는 뜻입니다. 들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암기장 정리 노트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가져가시면 될 겁니다. 많이 해봤자 170페이지, 뭐 200페이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도움 될 거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상법 판례 OX 지문 정리는 2020년 것과 21년을 합쳐서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만들어지는 대로, 만약에 시간이 좀 지체된다면 여러분에게 메일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서울법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책이 바뀌고 하면,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페이지도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그 수정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수강 요령하고 학습 조언은 여러분이 거기 나누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요겁니다. 알겠죠? 21년 수정판인데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1년 11월 때 나온 겁니다. 새로 이제 진입하시는 분은 요 책을 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법 조문 판례의 특징 및 활용 팁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문에 대해서, 조문과 기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사실 어떤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재차가 안 돼 갖고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책 한 권만은 갖고 그냥 시험장에 갑니다. 요 책 한 권만 계속 반복하다 보고 가서도 상법이 잘 나올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도 조문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읽기 쉽게 구어체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준용 규정도 다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별 표시를 통해서 출제 빈도를 표시해놨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중요하다는 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모르면 3개짜리 아니면 2개짜리, 알겠죠? 1개짜리로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전혀 시간 낭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나온 조문 판례 기출은 27회까지 조문이 다 들어가 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서 기본 강의는 뭐 조금 전에 21년 9월에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내용 계획표인데 1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2회를 했었는데 계속 적다고 이제 제가 우는 소리를 했더니 1회를 더 줬어요. 13회입니다. 13회를 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음적 여유는 조금 더 생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13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법을 2회를 잡고요. 해상법은 1회, 어음수표를 2회를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보강은 하지 않고 제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끝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 및 일정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5일부터 시작해서 쭉 목금토 들어가고요. 여기 좀 잘못되는데 보니까 여기 오해죠. 여기 있군요. 29일이 뭐 설날이 꼈다고 하더라고요. 설날이 꼈는데 밑에서 보니까 여기를 오후에 한 번만 하고 요걸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에 13회로 여기 마지막 토요일을 2번 하는 걸로 처음에는 이렇게 전달 받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으니까 여러분 차고 없기 바랍니다. 29일은 토요일 날 오후만 합니다. 오후만 하는데 또 밑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설날이니까 오전에 하고 빨리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 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오후에 해도 상관없고 저는 오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합니다. 알겠죠? 한 번 하고 여기 거는 여기로 넘어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5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법 출제 경향 분석 대책은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법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한다면 별거 없습니다. 판례와 조문입니다. 알겠죠? 판례와 조문. 그래서 제 판례 조문집을 꼭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암기장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암기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이 그거 갖고 안 돼요. 처음 하시면 그거 갖고 있으면 저를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익숙한 판례 지문과 관련 조문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상법의 주요 조문과 관련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법무사 상법 시험에 최적화된 기본서, 조문 기출 지문 이게 전부입니다. 알겠죠? 이게 전부고 그리고 문제 연습하고 난 다음에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 두꺼운 기본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벗어난 잡다한 문제 연습도 안 된다. 똑같은 문제라도 나올 만한 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문제가 뭐 새롭지도 않고 전부 옛날 거 그대로야. 뭐 기출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걸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 문제가 새롭지 않고 뭐 하다는데 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문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와 제가 재구성한 문제집 있죠. 거기는 쓸데없는 데 다 뺐습니다. 쓸데없는 거 넣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면 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무사 시험에 도움이 안 돼요. 저희 그 충격을 좀 알아주십시오. 문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충격을 알고 동일한 문제집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문제집을 안 보고 제대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명심을 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처음 진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OT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바로 우리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법, 어음, 수표법, 목차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민법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상법을 판단해야 된다. 왜?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없는 것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전제를 깔고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 상법을 하는데 상법에 대한 전체 목차가 반드시 꼭 들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는지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시는 분들은 멀리서 가면서 자꾸 반복을 하시고 입으로도 대내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들었는데 아는 거네. 아는 거 또 나왔네. 그걸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자기가 써보면서 머리에 떠올리고 자꾸 머리를 회전시켜줘 갖고 암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법은 첫 번째 특별법으로서 상법 총칙이 있다. 상법 총칙에는 상행위에 다시 말해서 상법에서의 법률 관계 주체가 거기 나와 있다. 상인이죠. 상인 그러면 상인만 떠오르면 안 된다 그랬죠? 상행위의 주체는 상인만 있습니까? 아니죠. 보조적 상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상업 사용인까지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총칙은 다 머리에 들어온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행입니다. 알겠죠? 주체와 법률 행위가 필요한데 여기는 상행위가 있는 거죠. 민법에서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죠.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모든 법률 행위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민법이지만 상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체가 특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상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주체 상인과 특별한 행위 상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법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상법의 하나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상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학교에서 강의하면 상행위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왜 어렵다고 하냐면 거기에 민법 지식이 같이 깔려야만이 상행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서 옛날에 뭐 강의하실 때 어떤 분들을 보면은 아예 민법을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을 다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상법 가르치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왜? 그게 없이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민법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으면 쉽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이라고 하죠. 강론이죠. 개별적인 상인들이 상행위를 할 때 우리가 규율해야 되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밑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의 상인이 상행위를 했을 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아니면 이 상인이 잘 활용하고 상인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죠. 그게 회사법입니다. 회사법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은 그걸 해놨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하나의 상행위죠. 상행위죠. 그래서 보험회사라는 법인의 형태 보험회사의 상인이 보험이라는 상행위를 할 때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할 수 있도록 규율해 놓은 것이 바로 보험법인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상기업이죠. 해상기업 주체가 상인이죠. 상인이 어떤 상행인 해상 상행위를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해상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해상까지 나오는데 항공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음수표법은 특별법으로 나가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총칙인데 여러분 익숙하죠? 총칙은 상인, 상업사용인, 그리고 상호, 상업장부, 그리고 영업소, 상업등기, 영업양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총칙 부분은 상인이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주체도 있고, 그죠? 인적 요소, 물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죠. 인적 요소로는 상인과 상업 사용이 들어와 있죠. 물적 요소로서 영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사한다 그랬죠. 영업하는 거 있죠. 영업할 때 필요한 것이 상호도 필요하죠. 장부도 필요하죠. 영업할 장소도 필요하죠. 영업소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상업 등기 그리고 영업 양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의무 이런 게 나오는데 앞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제가 하면서 안 나오지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세요. 한번 우리 오늘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하면서 빨리 좀 진도할 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암기 노트입니다. 알겠죠? 암기 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옆에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N3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또 페이지가 N3 나와 있죠. N123 나와 있죠. 그걸로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N123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문과 관련되는 부분 뭐 N3이 필요하면 바로 N3을 불러낼 것이고 그래서 설명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볼 때 자료를 볼 때 요 N3을 보셔야 돼요. N1을 보시면 안 되고 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브 노트를 제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상법에 대한 그 법원 종류 적용 순서인데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법을 처음 하니까 한번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하냐면 하나 세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의 법원은 그렇고 적용 순서가 우리 상법 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1조 나와 있는데 이거 옛날에 뭐 한번 나왔지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상법, 성문법인 상법이 먼저 적용되고 상법 관련되는 관습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민법이 나오잖아요. 민법은 성문법이잖아요. 성문법보다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조문의 취지는 뭐냐면 상사 법률 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법부터 먼저 적용할 것인가에서 정해져 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관습법이 왜 먼저 나와 있지? 뭐야 이거 성문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건가? 그렇죠. 왜 그래요? 상행위와 상사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관습이 민법보다 더 최적화라는 거죠. 알겠죠? 법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적실하기 때문에 상관습이 먼저 적용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같이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조문. 알겠죠? 이렇게 조문. 필요한 서브노트에 있는 거 가져와서 설명하고 관련된 조문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조문이에요. 조문은 제가 앞에 여기 표시해놨죠. 이렇게 상법 조문 표시해놨습니다. 표시해놨는데 자, 또 다시 지금 처음에 세팅한다 그랬죠. 여러분 보시면 옆에 페이지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페이지가 이제 기출문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밀리거나 페이지가 틀려졌겠죠. 그래서 이걸 보지는 마세요. 새로 산 분들은 이 페이지를 봐도 맞을 수 있지만 그전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보시면 돼요? 조문 보시면 돼요. 알겠죠? 1조, 2조 조문을 찾으십시오. 알겠죠? 조문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조문 밑에서 설명해놨기 때문에 조문만 찾으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문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1조를 펴시면서 같이 보는 거죠. 상사에 관해서는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한다. 그 상관습도 없으면 뭘로 한다? 민법으로 간다. 이게 뭐죠? 적용 순서죠. 순서입니다. 이 본법이 뭐냐? 상법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법, 상관습, 민법 순서다. 됐습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 연습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N4가 나왔죠? N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를 펴는 거죠. 노트를 펴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같이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필기할 필요도 없고요. 사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알겠죠? 안 찍어도 됩니다. 옛날에 처음 할 때 기본 강의할 때 사진을 많이 찍으셨는데 다 필요 없죠? 여러분 보셨나요? 찍어도 안 봐요. 그거 사실은. 그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법의 효력이죠. 상법의 효력입니다. 공법인의 상행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법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공법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뭐가 적용된다고요? 상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게 뭐죠? 당사자 중에 그 1인이 뭐죠? 1인 행위가 상행이라면 전원이 뭐죠? 상법 적용된다. 판례가 나왔죠. 이 조합과 관련된 그 사례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시험이 한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만약에 여러 명이다. 수인이다. 그런데 수인 중에 한 명이 상인이야. 그러면 한 명이 상인이고 나머지 당사자 여러 명인데 그 나머지도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됐던 거죠. 그리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줬습니까?
이 조문에 근거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1인에게만 상행이 된다 하더라도 전원 상법이 적용된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요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하면 뒤에 상행위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요거는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판례 해설을 한번 보죠. 판례 해설 우리 다 봤던 건데 제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A가 채무자였어요. 그리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A에 대해서 B과 C가 보증을 해줬어요. 보증을 해줬는데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A가 어때요? 갑하고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상법이 적용될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 명 중 누구였죠? A라는 한 사람만 상인이었고 B와 C는 연대 보증을 했지만 비상인이었는데 이 B, C에 대해서도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던 건데 이 규정에 의해서 상법이 적용된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끝난 겁니다. 됐죠? N5입니다. N5페이지 이렇게 보시고 한번 세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면 옆에서 바로 봐야 되죠? 상법 조문이네요. 2조입니다. 2조 가보겠습니다. 확인만 한번 해보죠. 공법인의 상행위 뭐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만은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라는 것은 그 공법을 말하는 겁니다. 공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본법이다. 이 본법이라는 것은 상법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일방적 상행위는 우리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알아둬야 된다. 판례와 관련해서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이 상인이면 모두 다 상법이 적용된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중에서 1인의 행위가 상행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맞네요. 그죠?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제대로 판결한 게 맞네요. 그죠? 조문에 맞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판례 기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알겠죠? 이제 조문 나왔죠? 그 다음 뭐예요? 그 조문 상법 상행위 3조 그죠? 상법 3조와 관련해서 그 밑에 나오는 뭐가 나온다고요? 기출이 쭉 나오잖아요. 그 기출로 다 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거는 풀고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볼 건 봐야 되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중요한 거 설명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요 옆에 보면 1번이라 나와 있죠? 여러분들 페이지도 볼 거 없고 3조의 1번 그러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약속입니다. 알겠죠? 3조의 밑에 기출 문제 1번인데 보면은 옆에 뭐라고 써 있죠? 판례 기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출은 제가 조문 기출과 판례 기출로 나눠져 있는데 옆에 빨리 보시고 판례 기출 되어 있으면 판례를 찾아가셔서 1번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약속이 돼야만이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 기출은 주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조문 설명하고 그게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판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3조에 따라서 당사 중에서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맞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에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이 판례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법무사 판례는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판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 하나 알았다. 알겠죠? 3조에 한해서 판례 하나 알았다. 그건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이제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시험 나올 만한 거 딱 그거 하나다. 나중에 아무 생각 안 나더라도 3조에 맞아. 그 일방적 상행에서 그 판례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다 건져낸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상인입니다. 상인. 다시 말해서 상사 법률 관계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주체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또 이 상인 부분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게 나올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상인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상행위가 연결될 수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만 상인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상인의 종류라든지, 알겠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상인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상인을 대신해서 상행위를 하는 자들, 누구예요? 상업 사용인들이죠. 이들 관계에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많지 않겠습니까? 상인이야 자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보조자들은 항상 어때요? 도덕적 해이라든지 뭔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상인, 본인이 책임져야 될 말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 사용인은 우리가 중요시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상인에서는 특히 뭐 의 종류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종류. 상인의 종류 보시고 상인의 자격의 취득 상실인데 취득 부분도 사실은 판례 하나 보시면 돼요. 판례 하나 보고 상실에 대해서 시험 나온 거 없습니다. 취득되는 부분에서는 상인이 이제 개인인 상인일 때 우리 법인인 상인일 때 문제가 안 돼요. 법인인 상인은 설립하면 곧 바로 상인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상인은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이 상인일 때는 뭐 설립 등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상인을 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객관적 인식 가능성에는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슈퍼를 하려고 그러는데 슈퍼 하려고 건물에 임대를 했을 때 상인을 볼 거냐? 아니면 앞에 슈퍼에 어때요? 간판을 달았을 때 상인을 볼 거냐? 아니면 물건을 좀 집어넣었을 때 상인을 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 관계가 상인을 봤을 때는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인을 보지 않았을 때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인의 종류와 내용만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영업 능력 이런 거 그렇게 처음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면서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뭐죠? N9죠. 여러분 노트 9페이지를 펴니다. N9 노트 9페이지 가보시면 그리고 안 보는 부분 8번 7번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봐야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 숙제 여러분 좋아하시죠? 숙제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숙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알겠죠? 힘들어하고 숙제 아주 안 좋아합니다. 숙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숙제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숙제라는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뭐 수학이면 그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래요. 숙제 그러면 머리 아프대요. 요즘 애들이 하도 숙제를 많이 시켜서. 근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돼. 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른이잖아요. 아이들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여러분 어른이기 때문에 숙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하시고 N9번 그죠? 한번 봅니다. 당연상인이죠. 당연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당연상인이죠. 중요합니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자기 명의, 자기 책임하야 한다 그랬죠? 자기 책임하야 합니다. 자기 명의. 그래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실질설입니다. 알겠죠? 형식이 아니고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려고 행위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당연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 알아둔다면 반복합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자기 계산 이거는 뭐죠? 자기가 경제적 이익 주체, 자기가 돈을 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당연상인이냐 아니냐를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냐?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딴 거 몰라도 돼요. 당연상인 뭐죠? 인허가 신고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뭐라 그랬죠? 실질적인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다. 알겠죠? 요게 시험에 가끔 나오고 요 판례가 있다면 요 판례가 여러분에게 기본 판례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판례라면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다 했던 겁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때 누가 상인으로 볼 거냐? 알겠죠? 그때는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다라고 판례가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인 판단은 어떻게 한다? 실질설에 따른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됐죠? 그거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들었을 때 그려드렸던 그림입니다. 이게 있죠. 와이프가 있죠. 처가 처 이름으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인허가 신고를 했고 사실상 영업은 남편이 했던 거죠. 남편이 영업을 하고 실제 거래 당사자와 거래를 했는데 법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이 피고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적을까요?
신고되어 있는 처 이름을 적을 거냐, 아니면 실제 나하고 거래했던 남편 이름을 적을까 문제됐던 거죠. 이게 문제됐는데 판례는 뭐라 그랬죠? 남편 이름 적어도 된다 그랬어요. 알겠죠? 남편 이름 적어도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판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당연상인 조문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문 같이 확인합니다. 이론적으로 기본서에 봤던 거하고 지금 조문을 눈을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조문은 하나의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죠? 조문은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조문 문제, 판례 문제 나오면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곧 답이고 모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문을 직접 그 문구를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풀어놓은 것보다도 문구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 명의로 뭘 한다? 상행위를 하는 자. 자기 명의라고 나와 있죠? 자기 명의. 자기 책임으로 뭘 한다? 그냥 일반적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했죠? 상행위. 알겠죠?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는 뭘 한다? 상인하고 이걸 뭐라 한다? 당연상이다. 이런 자는 무조건 상인을 본다. 알겠죠? 당연상이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판례 기출 아까 봤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인을 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인가, 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의 주체라고도 상인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렸죠? 틀렸던 겁니다. 알겠죠? 실질적 명의를 말한다. 그래서 15회, 22회, 23회, 24회 계속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답으로 안 나와도 지문으로 항상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는 겁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쯤 오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암기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만하시면 안 되고 정말 넘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때서야 가서 진짜 너무 많이 해버렸다. 왜 이렇게 내가 많이 해버렸지? 라고 해도 그때 늦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합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합격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돼. 알겠죠?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당연상인 판례 기출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판례 기출 2번이에요. 판례 기출 2번. 판례 기출 2번.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고 했죠. 준비행위. 요 준비행위는 나중에 가보면 상행위와 관련 나올 겁니다만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학설 대립이 많았던 거지만 판례가 정리를 해버렸죠. 객관적 인식 가능설. 누가 봐도 이 사람 영업하려고 하는구나. 누가 봐도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알겠죠?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간판은 없었어요. 무슨 슈퍼 간판은 없는데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때요? 물건들이 진열돼 있고 팔 준비가 다 돼 있더라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영업하려는 사람이죠. 이걸 우리가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인 자격 취득이 이 판례에서는 첫 번째는 상인 자격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판례를 정리를 해줬고, 그럼 이게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 중에서 무슨 상행위냐라는 걸 정리를 해줬습니다. 무슨 상행이에요? 보조적 상행위. 알겠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 된다라고 두 가지를 정리해 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판례 속에 우리가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딱딱딱 끊어 정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하고 좀 한번 짚어 넘어갈 수 있어요. 기본 강의할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눈만 쳐다보고 껍벅껍벅하고 졸고 저도 좀 답답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눈도 또렷또렷하고 이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보이시는데 지금은 좀 같이 얘기해 볼 만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떼굴떼굴 물방울이 굴러 들어오듯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알겠죠?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됐고요. 답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11이네요. 노트 11번을 가봅니다. 11 가보면 의제상인 나오죠. 의제상인 알아둬야 됩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알아둬야 된다고 했죠. 그냥 나와야 됩니다.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가 의제상인입니다. 의제상인. 이걸 우리가 형식적 상이라고 하죠.
뭐 취지는 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나중에 상행위를 가보면 알겠지만 기본적 상행위 가보면요 46조에 가보면요 22가지가 상행위가 딱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상행위가 22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자도 분명히 이게 상인인데 우리 상법을 적용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들도 포섭을 해서 상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의제상인인 거죠. 그래서 상행위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 그죠? 46조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의제상인인데 그러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준상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상행위의 종류 쭉 나오잖아요. 알겠죠? 뭐 아까 보조 상행이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나올 때 그 준상행이라는 설명이 66조에 나올 건데 그거는 뭐죠? 이렇게 의제 상인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준상행이라 하고 이 상행위도 어때요? 기본적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11 가보시면 노트 12번 가봅니다. 자, 의제 상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의제 상인은 첫 번째 설비 상인이 있습니다. 설비 상인. 그게 상법 5조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떠냐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춰야 되고요. 갖추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상인적 설비를 갖는 거죠. 설비를 갖고 그 다음에 방법도 어때요? 상인적 방법으로 하는데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설비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은데 행위 자체가 어때요?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이들도 어때요? 우리는 상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상행위 다시 말해서 앞쪽에 봤던 46조에 나와 있는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상인을 보겠다. 상인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게 바로 의제상인이 되는 겁니다. 됐죠? 상행 이외의 영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설비상인이 합니다. 설비상인이고 여기 의제상인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설비상인에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상인적 방법이 뭐냐 이거죠. 상인적 방법이 뭘까요? 점포, 사무실 같은 거 갖고 있고 뭐 상업 사인을 둘 수 있고 상업 장부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뭐죠? 이익 추구잖아요. 영리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계산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행위를 어때요? 한 번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더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상인적 방법이에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상담소 그랬죠? 결혼 상담소 학원의 운영자. 우리 46조에 가보면 상행위 중에 학원 운영자 이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학원 운영 없어요. 연예인 기획 이런 상행위 없잖아요. 없지만 이들을 갖다가 만약에 상인으로 포섭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상인과 동일한 행위를 하면서도 어때요?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때요? 의제 상인으로 해서 상법으로 포섭시키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설비 상인이 우리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자유업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자유업 그럼 변호사, 법무사 이 사람들은 의제 상인입니까 아닙니까? 상인 아니에요. 알겠죠? 의제 상인 아닙니다. 아니고 상호 등기도 안 된다. 그리고 뭐 농업협동조합, 특수목적, 특별법인 이런 거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크게 문제 안 되고 여러분은 자유업자, 그죠? 자유업자, 변호사, 법무사 아니다. 그리고 설비 상인의 조문 알아두시면 시험 대비는 끝난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의제 상인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회사입니다. 회사. 민사회사. 그래서 상행위가 아니면 상행위를 하지 않고 민법상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 이들도 어때요? 우리 민사회사도 상인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의제 상인으로 준용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농업, 축산업, 어업 하는 자들인데 우리 민법 39조에 가보면요. 이러한 민사회사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하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회사도 상사회사와 똑같다. 이 말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법상 모든 회사 결국은 어때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온다면 상법상 모든 회사, 다시 말하면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관계없이 그들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된다? 상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행위의 내용과도 관계없이 바로 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쪽에 우리 당연 상인은 뭐였어요? 자기 명의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상행위를 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회사는 법인으로서 이제 민사에서든 상사에든 관계없이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다. 왜? 상법에 의해서 의제 상인으로 조문화했기 때문에. 알겠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상법에서 상인으로 의제됩니다. 회사 기관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다. 판례가 있죠. 그래서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는 개인 자체는 상인이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문 좀 보고 벌써 이제 1시간 돼 갔는데 이제 여러분 좀 적응하느라고 좀 괜찮았네요. 자, 조문까지 풀고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조문이죠. 그래서 의제상인 여러분 5조 갑니다. 5조 조문 찾아갑니다. 지난 책 갖고 계신 분들 조문 찾아갑니다. 5조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제상인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조문으로 눈으로 확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설비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상인적 설비,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이죠. 설비 갖추죠. 방법이죠.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뭐예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는 거죠. 이들이 의제상인. 그리고 이 항에 가보니까 회사는 설령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 상사에서 관계없이 뭘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라고 간주돼 있잖아요. 이게 본다가 바로 뭡니까? 의제 조항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상인으로 의제된 것입니다. 됐죠? 이제 상인 정리된 겁니다. 사실 이제 소상인이 하나 남았는데 소상인까지 끝내고 쉬겠습니다. 알겠죠? 미안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 이거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자, 판례 기출을 한번 볼까요? 의제상인 5조 가봅니다. 의제상 5조 밑에 판례 기출 1번 봅니다. 변호사 나오죠? 변호사 자주 나왔죠? 변호사의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긴 하지만 변호사는 의제상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실제는 상인인데 그죠? 상인인데도 이렇게 안 해줘. 어쨌거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가보시면 법무사 아시죠? 법무사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 영업을 하지만 상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상인의 종류 소상인 여러분 이제 노트 14번을 가봅니다. 노트 14번 소상인입니다. 소상인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소상인 자본금액 영업재산의 현재 가격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인 회사. 다시 말해서 소규모 상인이라는 거죠. 소규모 상인에 대해서 상법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새롭게 어때요? 이거는 이 소상인은 상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인 개념이에요. 알겠죠? 직접적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미만인 상인에까지 우리가 이런 것 상법에 모든 걸 적용하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아예 소상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상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개념 규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죠. 회사는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관계없어요. 자본금 전혀 관계없습니다. 소상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상법 다 적용받습니까?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본금에 관계없이 소상인은 없다. 그리고 뭘 배제하느냐 보니까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규정에 대해서 우리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겠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행위 의무가 아니에요. 행위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1천만 원 미만은 회사라도 상인을 하더라도 어때요? 상호 붙일 수 있고 지배인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상법이 적용돼서 법률 문제 발생했을 때 상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등 스스로 어떻게 한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상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짧게 줄여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굉장히 짧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소상인 나왔죠. 구조 가봅니다. 구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금의 1천만 원은 어디에 있느냐? 시행령 2조에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같이 나오는 거죠.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 원 내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어때요? 소상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아닌 자가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까지 끝냈냐면 이제 상인의 종류까지 다 끝냈습니다. 시험 나올 건 다 끝났고요. 이제 상업 사용부터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